최영도 의원님 잘 지내시나요? 예, 회사인 심사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렇습니까? 선대위 구성 때문에 바쁘시지 않고요? 선대위는 천천히 하겠죠. 그리고 워낙 인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여당 9명, 야당 6명 해서 15명으로 예산 소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아침 9시부터 뭐 지금까지. 예결이시죠? 예결이. 예, 예결에 또 소위인데 그래서 밤 12시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부 602조를 다 다루니까. 법사위 지금 그게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면 그 시절에 대통령 할 때 좋은 또 인재니까 발탁이 되기도 했을 테고 또 그러니까 국정 경험도 있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교훈을 많이 얻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이 한때 그게 친이 친박 이제 논란이 있을 때는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겠는데 지금이야 뭐 친이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시절에 이제 이명박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요한 인물들은 다 이제 정치적으로 다 퇴장했고요. 다 뭐 했고 지금 이제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서 뭐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도 없습니다.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이명박계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관을 했죠. 네, 법무비서관 했죠. 예. 근데 그건 뭐 유능한 법조인이니까 발탁돼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대통령의 이제 공과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과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공과가 있고 또 그때 잘 모시던 사람들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편으로 뭘 해서 딱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누구 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사정하고는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뭐 거기서 더구나 별도의 무슨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정말 이명박계의 좌장이 있고 쫙 그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그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대리인이랄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할 만한 대리인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보라는 게 성립했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뭐 단일 계보로 다 가야죠. 어쨌든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몫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른 역할을 하면 되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이 미묘한 신경전 이제 좀 사라집니까? 그건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우리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금 공조관계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선을 치러야 되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지난 7월 말에 입당해가지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대선 후보까지 오른 또 공이 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 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 이준석이라는 바람이 일으킨 우리 정치 국민의힘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승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외부에 보기 나름이고 약간 이제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게 영성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이 갈 분들이고 또 역할 구분이 명백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국가를 걱정하고 지금 오히려 걱정은 이 예산 문제라든가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오늘 뭐 또 지금 오늘 문화일보 석한신문 제목이 보면 이재명 예산 거부된 국정조사 이래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이 조금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예산 심사 소위여서 이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국가적인 미래 또 당장의 난관 이런 것들 극복하는 데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고 당대표와 후보 간의 그런 역할 분담도 이게요. 원래 이웃이 잘 되면 또 옆집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안 되면은 서로 다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 당대표와 후보 사이에 좋은 이런 협력 관계를 보여주어서 우리 정치권에 좋은 운풍을 불리기 바랍니다. 홍준표 의원 잘 될까요? 잘 되셔야죠. 잘 되셔가지고 그 자산을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산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사실 우리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많은 분의 상당 부분이 그렇듯이 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라떼라든가 또 이렇게 꼰대라든가 이렇게 비치던 그 시절에 또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꼰대 대명사였죠 사실은. 그렇죠. 약간 그리고 이제 비호감도 또 있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저렇게 직접 소통하고 저런 것들이 요즘의 시대에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호소력이 있구나. 그렇죠. 이걸 보여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당도 배워야 되고 또 결국에는 저 홍준표 대표도 정권 교체냐 결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큰 길에서 같이 만날 거로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폭탄입니까? 종부세가 이게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해서 오늘 어디 신문에 났던가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뭐
아니 1억씩 이제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은 특히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걸 해서 뭐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면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은퇴하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퇴직금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1억씩. 근데 그러면 집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집을 팔려면 또 세금을 안 예, 받죠. 또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러니까 1억 세금 진퇴양난. 내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요. 몇 명 안 되죠. 75만 명이라면 종부세 아니 대상자가 그렇지 않아요. 종부세 75만 아니 1억 내는 명인데. 사람이 75만 명이라는 게 아니 말이 안 종부세 되는 거고요. 75만 종부세는 75만 명이라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치는 이런 또 연쇄 효과라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가장 중요한 주택 경기에 영향을 또 미치는 것이고 아니, 그게 그렇죠. 이제 보니까 뭐 아크로 뭐죠 서초동에는 그게 네. 하고 공덕동에 아파트 있는. 근데 지금 서울의 전 지역의 아파트가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2주택자들은 지금 그렇죠. 종부세 그러니까 많이 이게 지금 2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게 갑작스럽게 되죠.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게 뭔가 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을 팔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는 또 양도소득세도 얼마나 높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냐 아니면 또 거래세 같으면 재산세가 거래세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 어떤 균형을 맞춰서 출구를 만들고 빨리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쪽이 다 막혀 있고 하니까 지금 엄청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을 좀 더 이렇게 또 경직화시키는 그러면 그런 또 현상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지금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예를 차례차례로 풀어가는 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죠. 아니, 이제 그 종부세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더 보태면은 네. 이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 그랬죠. 재검토하겠는데 왜냐하면은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더라도 올해 종부세 수입이요 작년보다 42%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30%가 네, 집값이 있고.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집값 올랐지만 집을 직접 팔거나 해서 바로 소득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조정안 같은 걸 연구한다는 거고요. 다음 도이치모터스 이거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2009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네. 10년 이야기고 오랜 이 역대 정부를 거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특히 이게 지난해 4월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중앙지검이 최대 화력을 자랑한다는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틀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김건희 씨 혐의점을 파가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는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또 여당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때려잡기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 반윤석열 사단들이 검찰에서 모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10년 전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도 대단히 정치적이지만 지금 어쨌든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노스 도이치모터스 회장 영장 여부가 우선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이게 최악의 검찰이 최악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김건희 씨죠. 지금 윤 후보의 배우자를 소환을 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 검찰이 보니까 뭐 예사 정치 검찰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수족이 돼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그러면 여당에 유리할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 이건 10년 동안 멀쩡한 사건이 그래서 그건 명백한 증거와 사건으로 이야기해야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게 그만한 사건이었으면 1년 6개월 동안 저 검찰 내부의 가장 우수한 팀들이 붙어가지고 못 찾았겠습니까? 모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렇게 관계됐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예길이 종합질의 때 비사회 분야 종합질의 공수처를 상대로 물었습니다. 그 지금 그 윤석열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4건의 수사를 지금 입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 받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은 자 공수처의 공짜가 그 공짜가 공무원의 공짜이긴 하지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도 검찰도 있고 하지만 대법관도 있습니다. 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그 무죄 판결해주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이끌었죠. 그 판결을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경제이익 공동체의 핵심인
김만배의 그 회사 화천대유에 네. 고문으로 취입을 하고 예.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또 그런 사안 자체가 이 재판 거래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법부에 대한 커다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따졌고 또 하나 이 고발사주 이른바 고발사주와 함께 제보사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사실 이 지금 고발이 돼 가지고 공수처가 일단 그 사건은 접수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건 왜 어떻게 되느냐 차근차근 한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고발되자마자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발 공정한 수사, 공정해야 엄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특별검사하고 저는 그래서 감사원 보고도 특정감사를 해라. 지금 어떻게 이 기초단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특히나 이 국민적 의혹 대상이면은 그 인허가 과정 그리고 배임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원이 실제로 성남의 대장동 옆에 또 백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식품 우리 네. 국가 연구기관이 그 땅을 팔아서 이 엄청난 이득을 남긴 거거든요. 그 업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고발을 했어요. 감사원이 그러면은 그 고발이 그 고발했던 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인허가 건을 그진 것은 성남시청인데 성남시청과 당시 시장인데 왜 그거는 그러면은 안 건드리느냐. 기초자치단체인데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큰 의혹 그리고 공익 감사 청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수사를 벌써 지금 대장동 사건이야 9월 달에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은 네. 뭐 고발사주 그거는 뭐 그때 언제입니까? 9월 초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고발사주기 먼저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쯤이면 결론이 나야지. 누구나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포렌식에서 뭐 그 있다면서요 증거가. 증거가 네. 있으면 왜 그 관계를 못 밝힙니까? 원래부터 자금 수출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큰 사건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허가 과정에서 야당의 입도 좀 막아야겠고 네. 또 뭐 당시에 누구도 좀 해야 되겠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오랜 이런 사건에서 드러난 고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몸통과 깃털 다 네. 깃털 같은 이야기들이죠. 깃털도 다 처벌받을 거고 이미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몸통이 누구냐. 도대체 이 엄청난 초과 수익을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주도록 설계한 사람 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들이 모두 당시에 문제가 있다. 이거 초과이익 환수해야 된다고 규정을 넣자고 했는데 그걸 묵살한 사람. 박성준 의원님 몸통이 누굽니까? 몸통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죠. 돈 받은 사람 설계한 사람이 몸통이고 네. 그분이 몸통이죠. 항상 민주당이 많이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믿습니까? 70%가 지금 득금하잖아요.